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11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KTX 사고와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KTX 사고 전에 이상 징후 확인, 운에 맡겨진 생명 제목의 사설을 내보냈네요. 중앙일보는 안전 공기업만큼은 낙하산 인사 안 된다. 동아일보는 문흥 무대책 무책임 코레일 사장 경질로 끝낼 일 아니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선로 전환기 고장을 감지하는 케이블이 잘못 연결돼 신호 시스템에 오류가 생겨서 사고가 났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행정적 조치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사법 조치도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낙하산 인사가 아니고 내부 인사가 승진했다면 이런 사고가 없었을까요? 물론 그는 가정이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낙하산 인사의 전문성이 있는 낙하산 인사가 왔다면은 이 문제가 이런 사고가 나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 그 KTX 여러 차례의 사고들은 그 수많은 원인 중의 하나죠. 낙하산 문제가. 물론 최고 경영자이기 때문에 더 많은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장 그 중요한 것은 그동안 노조나 시민사회단체가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내용이 있습니다. 철도 시설과 철도의 운영 기관이 이원화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도 시설 건설을 담당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그리고 철도 운영과 철도 시설을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철도공사가 두 개 기관이 이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도를 건설한 기관은 선로라든가 이것을 다 건설한 기관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고 그 위에 KTX를 이제 운행하고 또 그 과정에서 시설을 유지 보수를 하는 경우는 KTX 철도공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당연히 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인원이 이제 엄청나게 축소되고 아웃소싱 되고 그리고 성과주의 이 철도 민영화 관련된 2013년 14년 그때 당시에 이 철도 노조가 파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수서에서 출발하는 KTX가 지금 다르게 이제 분리되어 있는데 이거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 성과주의 그리고 민영화 시도 이런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지금 KTX의 그 사고 발생률을 높이고 있는 거고 위험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낙하산 인사 철도공사 사장이 낙하산으로 왔기 때문에 그 안에 낙하산 인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화일보는 KTX 탈선 성과 추구 탓해선 국민안전 요원하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승객 안전보다 기관의 이윤과 성과를 앞세운 결과 아닌지 한번 검토해야 한다라고 이제 한 말을 비판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시장 경제 체제에서 이윤과 성과 추구는 모든 기업의 기본이다. 공기업도 본질적으로 마찬가지다. 이 문화일보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사기업은 몰라도 공기업이 어떻게 이윤과 성과 추구가 기본입니까? 공공 서비스가 기본이죠. 만약에 철도공사가 이 이윤을 추구하고 수익을 많이 남기려면 요금을 올리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공공 서비스 분야를 그렇게 운영하면은 국민 부담이 높아지는 거죠. 그럼 공기업이 아닌 거죠. 민간 기업이 되는. 그런 이유로 이제 민영화하자고 계속 주장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공공성이 이제 파괴되는 겁니다. 시설 투자를 적게 하고 요금을 올리고 그러면 이윤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성과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공공성이 파괴되고 또 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통신 그 ING사의 그 먹통 사고가 통신대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국통신의 민영화 이후로 매출액 대비 이 기술이나 시설 투자 비용이 급격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민영화됐기 때문에 주주들에 대한 고배당, CEO의 엄청난 고액의 연봉,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 시설 투자나 연구개발비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공공성이 파괴되고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지금 뭐 미국의 그 압력이 굉장한데요. 동아일보는 한미동맹 전략적 가치 간과한 과도한 분담금 요구다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2013년부터 5년 동안 적용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라고 합니다. 특별협정은 최대의 5.8% 올리고 그 뒤로는 물가 인상이 연동되어 왔는데 올해 1.5배를 올려달라. 뭐 사실은 트럼프는 2배로 올려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올해 아마 협상에서 1.5배 인상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미국의 지나친 방위비 분담금 정액 요구, 한미동맹에 도움이 안 된다. 참 오랜만에 미국을 비판하는 사설이 나왔습니다. 수고보수 언론에서요. 근데 먼저 이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는 것이 과도하냐 안 하냐라는 걸 얘기하기 전에 주둔군 지협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소파 협정이라고 합니다만은 주둔군 지협정에는 주둔군인 미국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부담금을 올려달라, 한국이 부담하라고 하면 이 소파 협정이 2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라는 것을 이렇게 미국의 강압에 의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을 소파 협정을 에서는 위배되니까 별도의 이 협정을 특별협정을 맺는 거죠. 그러니까 별도 합의서를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한국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죠. 근데 뭐 이러나 저러나 소파 협정에 위배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협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물론 이제 필리핀은 기본적으로 이제 미군 기지가 다 떠난 상태이긴 합니다만요. 필리핀의 클라크 공군기지나 수빅만 해군기지는 모두 미국이 주둔비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방문군 지협정이라 그래가지고 뭐 주둔을 계속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일정 기간을 방문해서 주둔하고 있는 경우 방문군 지협정이라는 것을 이제 맺어서 필리핀은 물론 미군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항구적으로 주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군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뭐 그렇더라도 다른 나라 세계 수백 개의 나라에 미군인 기지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미국이 부담하는 형태인데 한국과 일본만 이제 한국, 일본이 과도하게 지금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뭐 사설에는 연간 한 1조 원 정도 부담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배를 0.5배를 올려달라, 뭐 1.5배를 올려달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실제 직간접 비용, 뭐 토지 사용료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직간접 비용을 포함하면 한국이 부담하는 비용이 연간 5조 원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은 한국의 5분의 1에 불과한 1조 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불평등하죠. 따로 한미동맹은 이 대등하거나 평등한 동맹이 아닙니다. 한미동맹은 한국이 미국의 종속적인 불평등한 그런 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미연합훈련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북한 눈치 보느라 이젠 한미연합훈련까지 형해화하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군 당국이 한미연합훈련 명칭을 내년부터 변경해 CCR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한미훈련에 관한 사항이면 한미 간 협의하에 이게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명칭 바꾸는 것도 이렇게 난리네요. 훈련을 폐지하는 것도 아니고 명칭을 변경하는 것까지 이렇게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당국이라는데 이렇게 군당국이라면 한국 정부, 한국군, 한국 국방부를 지금 표현하는 것처럼 되잖아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 되려면 한미공당국이라고 해야죠. 그러면 문재인 정부나 국방부가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럼 트럼프 정권도 비판해야죠. 그런데 미국에 대한 비판을 지금 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와 현재 우리나라 군 당국을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애매하게 지금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된 것인데 문재인 정부와 비난하는 그런 뉘앙스로 사설을 쓰고 있습니다. 규제 혁신과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또 해넘기는 규제 혁신안, 쏟아지는 기업 옥죄 기법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원격 의료 문제, 뭐 빅데이터 활용 문제 이거 전부 제동이 열리고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이걸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정보통신망법이라든가 신용정보법을 다 개정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해를 넘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탄력 근로제 확대 입법을 요구하는 한편 전속 고발권 폐지 등을 담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제투기자본의 경영권 간섭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집중투표제 등을 담고 있는 이 상법 개정안이 이제 독소조항을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뭐 원격 이 의료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사항이죠. 물론 뭐 멀리 있는 환자들이 병원에 오고 가고 하는 것이 힘들고 귀찮고, 또 환자가 병이 중하다면 뭐 원격 의료를 통해서 이 의사의 진료를 받고 처방을 뭐 인터넷으로 받든지 해서 가까운 곳에 있는 약국에서 뭐 약을 많이 탄다든가 하면은 훨씬 더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더 편리하고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격 의료를 위한 또 그런 장비들이 또 필요하겠죠. 그 장비를 누가 부담하느냐, 그 비용을. 그리고 이것은 누가 이 장비들을 제공하는가? 재벌 대기업 아니겠습니까? 원격 의료는 그런 비용의 문제, 또 거기서 누가 이윤을 얻는가 하는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사항이죠. 이게 환자를 만나서 의사가 진찰하는 것과 영상을 보고 이 진찰하는 것에 있어서 그런 차이가 굉장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빅데이터 활용의 경우에는 개인 사생활과 정보에 관한 사항. 지금도 뭐 저도 이 동영상을 지금 찍어서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게 다 수집이 되는 거죠. 빅데이터로 수집이 되면은 저는 어떤 성향에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이고 이것이 다 드러나죠. 제가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것을 올리면 이것이 다 취합이 돼 가지고 친인척 관계는 어떻게 되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취미가 뭐고 뭐 이런 것을 다 빅데이터로 분석해 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그 SNS 상으로 사적인 것을 너무 상세하게 올리는 것은 자기를 이 빅데이터에 그냥 갖다 바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 개인사 생활과 정보에 관한 사항을 그렇게 쉽게 규제를 풀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탄력 근로제를 확대하는 문제는 이렇게 되면 지금도 52시간 이제 상한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그 뭐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정부는 주장합니다만 실제는 주 40시간을 기본 시간으로 했을 때 12시간 연장된 노동시간이죠. 근데 이것을 탄력 근로제 확대해서 64시간으로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고 하면 유럽의 30시간대에 비교했을 때 2배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입니다. 그러면서 또 임금도 삭감돼요, 이게. 이걸 그럼 받아들이라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 싶고, 또 지금도 산재 사망률이 세계 1위인 나라에서 과로사를 비롯해서 이런 장시간 노동으로 내몬다는 건 말이 되냐. 그런데 계속적으로 탄력 근로제 이것을 확대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죠. 이미 여야와 청와대가 지금 합의해 놓은 사항입니다. 물론 이제 경사노위에서 그 노동계가 동의해 달라라는 이제 그 시기를 좀 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IMF 회원회기 이후에 해외 투기 자본을 규제하라 뭐라고 할 때는 이 수구보수 자본 언론들이 국수주의냐, 뭐 세국 정책이냐, 뭐 대원군의 세국 정책까지 운운했습니다. 민족주의냐 이렇게 공격하더니 이제 와서는 재벌 대기업 경영권을 방어해 달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그 방어해 달라는 규제 아닌가요?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리하면 뭐 완화해 달라고 하고 자기에게 불리하면 규제를 강화해 달라고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방 재정에 문제가 많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한국경신문은 재정 분권 자격 묻게 하는 지자체들의 주먹구구 예산 편성, 이런 제목의 사설에서 정작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 남은 세계 잉여금만 추경 규모와 맞먹는 44조 원에 달한다.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지 못하고 남 돈이 이렇게 많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정국회 막바지에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쪽지 예산을 빼돌리는 데 골몰한 거, 언론에 많이 났습니다. 이것부터 막아야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지역에 뭐 필요하지 않는 예산도 이 국회의원들이 차기 총선에서 자기가 지역구 예산을 많이 확보했고 지역을 위해서 많이 일했으니까 다시 표를 찍어달라. 그래서 뭐 정부 재정이 균형 있게 뭐 쓰이든 말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든 말든 자기 지역 예산만 많이 빼가면 장땡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국회의원 지역구 선출 제도를 폐지해야만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다음에 지역 역시 지역 특색도 없고 비슷비슷한 축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1년 내내 대한민국은 완전히 축제의 나라예요. 그리고 보여주기식 토건사업 이런 것이 계속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마찬가지 지방의원들도 재선을 위한 정치적 목적 때문에 이 자원이 이렇게 낭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선거 연임을 대통령이 딱 한 번에 끝나듯이 연임을 금지시켜야 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임기가 의원들의 임기가 4년인데 그 임기 동안에 정말 이 지역을 위해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아니면 국가와 국민경제 전체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음에 다시 선거에 나가서 당선되기 위해서 이게 일하는 구조로 가는 거니까 얼마나 이게 낭비가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중임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했다가 다음에는 연임만 금지시키면 그 다음에 자기가 지방자치단체장이든 뭐 지방의원이든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봉사활동을 하든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든 시민운동을 하든 노동운동을 하든 뭐 환경운동을 하든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다시 출마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임기 동안에 다음에 다시 당선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예산을 빼돌리고 뭐 예산을 배정하고 사업을 벌리고 이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융과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 현장 전문가로 채워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런저런 시민단체들을 끌어들여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지정이 산으로 갈지도 모를 일이다. 그럼 뭐 자기들끼리만 하면 뭐 바다로 갈지도 모를 일이다라고 비판하면 받아들이겠습니까? 물론 전문가가 필요하죠. 모든 문제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결정적인 문제를 만드는 것도 전문가들이에요.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내부에만 있으면 전체를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IMF 연위기 당시에 금융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하루 전까지 위기를 감지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엄청난 IMF 외환위기 상황을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그들이 또 극복하지도 못했어요. 정부가 공적자금 투입하고 전 국민의 허리띠를 졸라매서 지금 가계부채가 2,000조가 넘는 이런 어마어마한 부채를 짊어지고 이런 상황으로 극복한 것이지 그 전문가들이 금융 전문가들이 그걸 그럼 다 극복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융의 공공성이 이렇게 파괴되는 문제를 지금 금융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알지 못했고 또 그럴 의사도 없어요. 이 신자유주의 세계와 이에 빠져 있는 이 자유주의자들은 이 금융 공공성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 공공성 문제는 금융 전문가의 몫이 아니라 금융 감시하는 금융 전문 시민 단체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시민 단체들 끌어들이면 금융 서비스 지정이 산으로 갈지 모른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렇게나 금융 공공성이 파괴되고 규제가 완화돼 가지고 금융이 그냥 험난한 폭풍을 몰아치는 바다로 가가지고 난파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러니까 그냥 금융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만입니다. 인권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이재수 비극 사흘 뒤 태연하게 인권 말한 대통령, 문화일보는 고 이재수 문건이 거듭 보여주는 무리한 적폐 수사 실상 이런 제목의 사설에서 기무사의 민간인 불법 사찰 혐의를 이재수 기무 전 사령관은 혐의를 부인한 유서를 남겼죠. 그리고 이제 이 사설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그래도 삼성 장군 출신인데 흉악범이나 하는 수갑을 차게 하는 그런 수모를 겪게 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수갑을 찬 절차가 불법인지 아니냐는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뭐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수갑을 차봤습니다만, 글쎄요, 뭐 일반 국민들의 피자들 수갑을 채우고 포성줄을 묶고 하는 그 원칙에 만약에 이게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라면은 이건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검찰이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비판받아야 합니다. 만약 뭐 불법적인 직권 남용이 있었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피의자가 유서에서 밝힌 내용이 꼭 진실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지고 가겠다라고 그렇게 유서에 썼는데, 그럼 그 기무사령관 밑에 다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고 했던 행동 대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 관련자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수사를 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고인이 된 피의자는 당연히 고인이 됐기 때문에 수사는 종료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은 기무사 관련 그 기무사 부대에 관련자가 다 있는 만큼 수사를 하면 해서 판단하는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인권의 날에 대통령이 뭐 일반적인 인권에 관해서 당연히 말할 수 있는 거고 말했겠죠. 근데 그건 일반적인 언사일 뿐이고 우리 사회 곳곳에 뭐 노동이 됐든 장애인, 여성, 노인,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할 것 없이 수많은 학생 들까지 그 인권은 여전히 차별과 멸시 그리고 그 인권이 유린당하는 경우가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산재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뭐 세계 인권의 날에 인권을 말할 수 없다, 말하면 안 된다 이런 법은 없죠. 그리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권위된 기무사령관의 이 수사와 관련돼서 대통령이 그러면 이 수사 적용 사건에 대해서 특정해서 또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형사소송법,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이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무죄 추정의 원칙 하에서 수사를 해야 하고 인권이 유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것은 뭐 분명한 지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경제부총리와 관련된 사설인데요. 조선일보는 인기 없는 정책별 용기, 퇴임사 아닌 취임사였어야 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퇴임하면서 한 말입니다. 중앙일보는 신임 홍남기 경제팀 전임 김동연의 쓴소리 새겨 듣길 바란다. 매일경제신문은 인기 없는 정책별 용기 가지라는 김동연의 임사를 소개하고 있네요. 아니 뭐 이분은 1년 반 동안 경제부총리를 지낸 사람이 퇴임하면서 딴소리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럼 처음부터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자기의 경제 이념이 맞지 않으면 경제부총리 맞지 말았어야죠. 자기를 임명한 사람하고 전혀 다른 정책을 펼 수가 있나요? 그 대통령이 공약을 내걸고 대통령이 됐는데 또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집권 세력이 자기의 어떤 공약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집권을 했는데 그 대통령이 임명한 부총리가 와가지고 나는 대통령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경제 정책 펼치겠다. 도대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처음에 들어서 대통령이 그런 공약했지만 그건 옳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통령 부딪히면서 정책 펴든가 그러다가 대통령이 난 그 용납 못해 라고 하면 도중에 관두든가 했어야지. 1년 6개월 동안 다 경제부총리 역할을 다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중간에 잘려 나가니까 딴소리 하고 있으면 곤란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임을 져야죠. 자기가 생각이 달랐더라도 자기가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자기가 집행했다면 그건 자기가 책임질 문제지 누구에게 책임을 돌린단 말입니까? 한국경제신문은
홍남기 경제팀 시장의 호소에 귀 기울일 용기 필요하다. 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네요. 한국경제신문은. 근데 어떤 시장을 말하는가 하는 겁니다. 물론 뭐 이 한국경제신문이 말하는 시장은 자유시장을 말하겠죠. 자본주의 자유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홍남기라고 하는 이 경제팀이 부총리가 헌법을 위배하면서 경제 정책을 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자유민주 기본질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이 수구보수 자본주의 분들도 그렇고 이 자유주의자들은 자유시장 경제질서로 자꾸 이걸 오독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시장 경제질서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헌법에 대한 무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체제는 대한민국 헌법 1조가 규정하고 있는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공화국. 공화주의가 뭐냐? 그럼 그건 뭐 한자로 찾아보면 다 나와요. 공화가 뭐냐는 것이죠. 그것이 그냥 사기업, 민간기업만 인정하는 그런 나라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면 최소한 민간과 공공의 균형 정도는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김동연 전 부총리가 인기 없는 정책을 펼 용기를 가지라고 했는데 그럼 자기는 인기 있는 정책을 폈다는 건데 도대체 무슨 인기 있는 정책을 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노동자들 입장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무슨 인기 있는 정책을 폈다는 건가요? 최저임금 1,060원 꼴랑 올려놓고 그거 산입범위 확대해서 임금 최저 삭감법 만드는데 그 앞장서지 않았나요? 그리고 퇴임하기 전까지도 계속 지역업종별로 차등을 내야 되고 최저임금 결정 방법을 달리 해야 된다. 새로운 방법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나요? 근데 누구에게 인기 있는 정책을 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최저임금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초봉 5천만 원이 최저임금 위반이라는 코미디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이 기업이 기본급의 750%에 달하는 상여금과 성과급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 초봉 5천만 원이 뭐 최저임금 전체가 위반이라는 것이 아니고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위배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월 기본급으로 따지면 월 한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봉으로 12개월로 하면은 연봉 1,8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기본급으로 따지면. 거기다 야간 특근에다가 뭐 상경원 성과급 다 합치니까 연봉 한 5천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임금체가 이렇게 됐을까요? 이것은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기업이 임금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본을 적게 하고 각종 수당을 신설해 두는 거죠. 그러면 야간 특근이 없어지면 야간 특근 수당 안 주면 되는 거고 또 뭐 매출이 떨어져 경제가 어렵다 그러면 성과급 안 주면 되는 거죠. 그럼 상여금도 또 뭐 800%에서 600%에서 400%에서 뭐 200% 뭐 100% 이렇게 줄여들 수 있잖아요. 근데 기본금 줄일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본급이 이 최저임금 현재 미달한다는 거지. 전체 연봉이 5천만 원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최저임금을 여기다 끌어들여 가지고 최저임금 위반 운운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사관계 관련해서 매일경신문은 민노총 강경파 이래 AMS 노조의 변신을 주목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게 대구 지역에 있는 자동차 부품 업체인데요. 문성현 대통령 소속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권영진 대구시장, 회사 임직원, 노조 간부 등 30여 명이 참석해서 노사상생 재도약 비전 선포식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네요. 뭐 어느 정권에서도 기업들 찾아다니면서 이런 뭐 노사화, 노사한마 뭐 이런 걸 자꾸 보여주는 거죠.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민요청 산하 사업장이 뭐 수백 수천 개가 될 텐데 이거 노사관계가 천차만별이에요. 민주노총이라서 뭐 똑같은 그런 노사관계가 아닙니다. 근데 특정한 사업장의 사례를 가지고 민요청 전체를
뭐 이렇게 가야 한다든가 뭐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 거죠. 매일경제신문은 지금 다 노사상생 제도약 비전 선포식 이런 형식을 민주적 산업사업장에 다 했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노사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래 AMS의 노조가 변신했다 그러는데 이건 노사관계가 이제 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노사관계도 이렇게 딱 하나의 어떤 형태로 똑같은 분위기로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어차피 노동과 자본의 이해관계가 다른 거예요. 이해관계가 다른 당사자들이 모여서 계약을 통해서 협상과 계약을 통해서 이게 생산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약을 누가 위반하느냐 또 그 계약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발생하고 그렇게 되면 언제든지 그 화합적인 노사관계를 갖다가 또 갈등적인 노사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변화하는 겁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노조의 변신이 아니라 자본이 변신을 하는 거죠. 노동자의 파업은 이렇게 쉽게 드러나지만 이 자본의 파업이라든가 교묘한 그것들은 잘 드러나지 않죠. 경영이 잘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말이죠. 이상으로 2018년 12월 11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